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되니까 한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주문을 또다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객관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 경제가 망했다고 주장을 해대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우리나라는 경제는 아주 탄탄하다고 OECD 자료나 세계은행 자료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엊그제 어느 경제지에서 OECD의 경고 한국 경제 2021년까지 불안 깊어질 것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구나 제목만 봤을 때 마치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에 빠질 거라고 평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OECD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2021년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OECD가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게 지난 11월인데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에는 전혀 없던 내용이라 뭐 새로운 게 발표됐나 하고 OECD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이 기사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걸 참고로 해서 썼는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GDP 갭률이라거나 잠재 성장률이라거나 이런 데이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간 2번 발표하는 OECD 경제 전망 리포트 최신판에서도 우리나라 부분을 보면요. 세계 경기 침체와 무역 긴장 때문에 수출이 낮아지고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답보할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낮은 생산량 증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거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에서 공공부분 수요 창출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를 지탱할 것이다 라고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터진 우리나라 경제만 폭망한다는 2021년까지 불황이 깊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낮아지거나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확대 재정으로 정부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테니까 어느 정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에 대해서 나라 살림 다 말아먹는다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OECD에서는 올해 2019년 8월에 있었던 추경과 2020년의 GDP 대비 1.2% 선에서 계획된 재정 지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정부의 견실한 예산 포지션과 부채 레버리지, 사회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또한 세금으로 퍼주기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는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말들을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OECD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고 국가 부채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OECD 선진국 하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꼭 자기 좋을 대로 비교를 해대서 마치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자면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망한다 해대니 투자랑 소비가 위축돼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어 참. 그리고 이어서 OECD 경제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요. 수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건 앞에서 OECD가 평가를 했듯이 글로벌 경제가 모두 나빠지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하고요. 더불어 투자치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양이니까 2020년 혹은 2021년이 되면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을 어디서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 그래프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아주 바닥을 확 찍어서 올라오는 아주 좋은 모양이거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디플레이션에 빠질 거라고 또 나라가 망할 거라고 연불 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코어 인플레이션이란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거하고서 장기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원인이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이란 건 정말 아무 나라에서나 오는 것도 아니고 쉽게 오지도 않는 현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디플레이션 외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나라가 하루빨리 망하길 바라는 것 같잖아.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기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은 기간 선진국 그룹을 살펴보면 미국과 프랑스의 잠재 성장률은 각각 2.0%, 1.2%로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은 0.2%, 영국은 0.4%, 독일은 0.4%로 떨어졌지만 한국보다 낙폭은 좁았다 라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 경제만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 같이 보도를 했는데 OECD 원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으니 그냥 이 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7%, 2020년에는 2.5%, 2021년에는 2.4%로 추정했다 라면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기사의 논리대로 따져보면은 한국은 2.7%, 2.5%를 기록 중이지만 하락폭이 크니까 2.0%나 1.2%를 기록한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 그리고 일본이나 영국, 독일도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보단 적게 떨어졌다 이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니 전교에서 10등 하다가 11등 했더니 성적이 10%나 빠졌네? 이러는 겁니다. 전국에서 100등 하다가 98등으로 올라도 왜 성적이 2%밖에 못 올라? 이러게 생겼어. 그리고 더 쉽게 말해서 마라톤 경기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초기에 엄청 스퍼트를 내서 선두그룹을 힘겹게 따라붙었는데 왜 그 속도로 계속해서 안 달리느냐고, 저 멀리서 뛰는 하위그룹보다 치고 나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잖아. 아니 공부든 운동이든 선두권에 들어서면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게 마련인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려면 같은 조건을 가진 그룹 안에서 비교를 해야 의미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랑 베트남 같이 허허 벌판에서 막 빌딩 짓고 다리 올리고 휴대폰 생산하는 나라랑 비교를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비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OECD에서 2021년 실질 GDP를 예측해 놓은 차트인데요. OECD 3050 클럽에 중국만 갖다 붙여놔도요, 나머지 3050 나라들은 다 열등생이 돼버려. 그러니까 3050 그룹 안에서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2.34%, 일본이 0.74%, 요즘 잘 나간다는 미국도 1.98%, 프랑스가 1.22%, 독일이 0.93%, 이탈리아가 0.47%, 영국이 1.21%로 우리나라가 그 그룹 안에서 잘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GDP가 높다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로 잘 사냐? 그건 또 아니잖아? 아니잖아. 잘 살게 될수록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일본처럼요, 나라빚 왕창 만들어서 경기 부양하는 것만 아니면 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폭망, 잃어버린 20년 시작, 성장률 2% 물 건너 갔다, 이런 내용으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논평인지 저주인지를 퍼붓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성장률 5%, 7% 달리던 때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무조건 3%씩은 달성해야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2%도 힘들어?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OECD에서 예측한 2020년 실질 GDP 예상치를 봐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세계 평균 GDP 예상치는 2.94인데요. 그중에 좀 잘 사는 나라들만 모아놓은 GDP 평균은 1.63, 그중에서 좀 더 잘 사는 유로존 나라들 평균은 1.07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30이니까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그래도 OECD에서 예측하기엔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우리 서민들이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다들 소득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면서 좀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거란 희망도 갖기가 힘들었었잖아요? 실제로 2016년 4분기를 보면요, 전체 가계 중 하위 60%의 소득이 후퇴하는, 말하자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중산층 무너졌다, 중산층 망했다라고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댔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온갖 저주와 비난을 받으며 꿋꿋하게 진행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점점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1, 2분기에는 가계 중 50%만 소득이 후퇴하고 3, 4분기에는 40%만 후퇴하는 걸로 점차 개선이 되더니 올해 1분기에는 또 가계 중 하위 20%만 소득이 후퇴를 하더니 2분기에는 하위 10%만 소득이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올해 3분기에는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성적표를 앞에 두고도 세금으로 퍼주기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 언론들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 하위 10%의 평균 연령이 6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연간 57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노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 하위 소득 10%를 차지하는 평균 연령 69세인 계층에 세금을 써서라도 소득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하위 20%의 평균 연령도 보면은 64세로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야 기업들의 세금 지원 빵빵하게 해줘서 낙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은 하고 싶겠죠. 자기들이 제일 위쪽에 잔을 바치고 있으니 왜 그렇지가 않겠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소득 불균형만 커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OECD의 지적처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복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살아갈 힘을 마련해 줘야 되는 사회라는 거겠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 집단들의 평가라는 걸 잊지 말고 바닥 다지기에 충실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제목만 읽지 마시고 꼭 내용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 같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